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심정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준비를 못한 게 뭘까?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말 이렇게 그 겸손함 속에서 집단지성이 살아나고 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그 위기관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3차 대전 핵전쟁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과정과 태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위원회가 13일 동안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외교, 정보, 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이런 참모들이 제자리에서 다 말을 할 수 있게. 심지어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가 아무래도 보니까 저 새끼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책상 밑에다 비밀리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저기 성격 좋은 부통령이나 회의 주제라 나 좀 싫다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나 없는 사이에 토의 좀 해서 저기 합리적이나 좀 내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러고 일부러 빠져준다는 거 아니야. 의견을 끌어내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녹음기 듣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대통령이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참모들끼리도 막 싸운다고. 엄청난 불화가 벌어지거든요. 그걸 다 듣고 그러니까 13일간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위기가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핵전쟁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때부터가 아주 대통령의 힘든 고난의 시기가 시작된. 자, 성공한 대통령도 일하는데 뭘 믿고 저기 사람들 의견 개무시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인수위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온 것도 있어요. 저기 용산에 천천히 가시라. 그 다음에 위기관리센터 좀 남겨두시라. 다 제대로 건의해서 누가 뒤집었어? 당선자 한 명이 다 뒤집은 거예요. 법은 내가 정한다. 그 다음에 나한테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내 뜻이다. 청와대 하루도 안 간다. 그거에 압도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압도하는 거 이게 한비자가 얘기한 세치라는 거거든요. 기세로 통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얼굴을 보면은 한비자가 보인다. 그 한비자가 사실은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자고 법가사상을 낸 건데 이것의 어떤 이 법가사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적용해서 처음부터 이걸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저 스타일이 집무실 이전에만 드러나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저하실 건가? 어느 쪽일 것 같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제 정치부장 논설위원들하고 쭉 통화를 해보니까 다수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당선자한테 묻는 건 이겁니다. 인수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까?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집단 지성의 힘, 조직의 힘, 그 다음에 국민과의 자꾸 소통 강조하시는데 국민 안에 어떤 다수의 여론과 합의된 방향 이런 걸 따르는 게 소통하는 대통령이지 저기 와서 사진 찍고 호프집 가서 술 먹고 이게 소통입니까? 그건 스킨십입니다. 소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킨십이 많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다고 걔들하고 소통 잘하냐? 만나면 만날수록 소통이 안 되는 놈 수두룩합니다. 같이 술 먹는다고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속에 있는 말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스킨십을 소통하고 혼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수위 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이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론까지 오늘 다 내려드렸지. 오늘 왜 사회자는 이래 말이 없어? 아니 저는 듣느라고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제가 끊기가 싫어가지고 다 들었는데 거의 강연 오나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역사부터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과거의 사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사점이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쭉 들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다들 감탄하고 계시고 아니 참 실시간 후원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 국방부가 뭐 다 꼬리 내렸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곡동네 부자님께서도 실시간 후원도 해주셨고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강예치님. 예. 그다음에 로비부님이 맞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진짜 눈 닫고 귀 닫고 미치겠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잘 듣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진희지혜님은 김종대 의원님 설명 너무 좋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도 풀리는 게 있는데 또 한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윤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또 보일지 이게 지금 상황까지 보면은 막 정말로 바뀌어서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그걸 듣고 뭔가 좀 다른 입장을 보일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버스의 장소가 또 의식을 규정해 버리니까 방범센터지 뭐 그게 뭐 버스가 뭐 그거 뭐 방범대장 뭐 파출소장이지 뭐 그거 전국의 파출소장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예. 정말 불철주야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니까 0.73% 더 이제 이재명 후보다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선출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위기관리 면에서는 벙커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김종대 전 의원도 회고에 계속 글을 쓰시는 거고 방송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인수위의 지난주 분위기가 출입 기자들이 김종대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김영현 TF 단장 용산이죠.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전달은 됐구나. 그러나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항상 뭐 보니까 응답은 아직 안 오고 있고. 근데 난 그분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당선자가 시키니까 그러는 것이지. 아유 나는 그 입장까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당신도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고 균형 잡힌 분들인데 비합리적인 지도자를 만나 저 마음고생하는 거지 저게. 내가 뭐랄까 조금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오히려. 그 대신 직을 걸고 좀 당선자한테 직언을 해라. 근데 그거 못하려면 당신도 똑같아진다. 사실 근데 이제 용산 이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뭐 임태희 고문이나 아니면은 뭐 정의화 전 의장인가요? 뭐 여러 인사들 다 말렸지 그러면 다 말리고 이거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 김병준, 뭐 김영환 특별고문, 임태희 다 말렸고 저 심지어는 그 밑에 지금 행동대장 저 김용현 집무실 이전 TF 단장 똑같고 나는 안철수 위원장 사라진 게 아주 뜻밖이에요. 이분이 분명히 인수위원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사라졌어요. 존재감이 좀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집무실 이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하는 총재 그 임명권도 있었고 또 지금 산자부 압수수색권도 있고. 원전 수사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나타나는 조짐들을 보면 혁명 정부 같아요. 그래요? 혁명 정부 같아요. 자기들이 선거로 정당하게 이긴 거거든. 그런데 왜 혁명 정부 같이 일을 할까? 그 집무실 건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지만 그 뒤로도 나오는 걸 봐도 아니 법과 절차 시스템이 자기들 편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급해서? 뭐가 급해서? 집권하려면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꼭 행태가 선거로 합법적으로 이기고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혁명군대 같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네. 아니, 글쎄요, 지금 정부 출범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글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까지 국정 수행 지지도 기대하는 이 수치가 46% 이번에 나왔던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것도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당선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여론조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다. 자, 집무실 이전에 국민의 부정적 여론조사에 대해 당선자가 한 얘기예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기대치를 높여서 기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공포도 주고 있어요. 한편에 호러 드라마예요.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적절한 공포가 와 또 하나야 그 반대편에 있는 덕을 베푸는 게 일단 공포를 앞세우고 덕을 베풀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가의 사상에 의해서도 보면 이제 평소에 소통, 공론, 협치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면은 유가들의 사상이거든요. 공자, 맹자 이런 분들. 그런데 진시황이 그렇게 유학자들을 싫어해요. 책이란 책은 다 불사지르고 그냥 뭐 학자들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 유학자들 하는 얘기가 한심한 거야. 저 옛날에 주나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말대로 해서 하면은 중앙 집권 체제도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인더 그렇게 뭐 그러면은 좌파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사회정의 얘기하고 뭐 하고 하면서 해보니 세상도 혼란해지고 그다음에 그 도덕관념도 완전치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사회 질서 바로 잡을 거고 통치를 할 건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게 기본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가의 사상인데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법은 군주가 정한다 법치. 그런데 여기서 법치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보다도 법은 오로지 한 명 권력자가 정한다. 이게 법치의 그 법가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치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치 내 영향력이 압도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아주 단단히 군기 잡아놓은 거거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출범할 때 이 법치, 술치, 세치가 이게 이제 삼박자를 형성하면서 그 용산 집무실 이전과 검찰의 어떤 그 한수원 그 원전 수사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고 또 나중에 청와대가 그 공개됐을 때 그 대통령 사저도 공개될 거거든요. 이것도 깨름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의상에 대한 그 김정숙 여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의상이 저 장롱에 있었겠구나. 이런 걸 암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나오는 논란부터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부정,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메시아요 창조주라는 어떤 자아도취. 근데 다 좋습니다. 법가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자아도취가 너무 셌을 때 저 같은 충고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안 들리는 거라고. 이게 청와대 권력 해체,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제로 이건 당선자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는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라는 어떤 권력의 해체예요. 새로운 권력 구성이거든요. 그걸 개방형, 소통형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하고 소통과 그 어떤 그 협력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스킨십만 나와. 근데 스킨십은 그거는 굉장히 제한돼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라는 권력은 이것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그 정책의 과정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네. 하나의 그 결과로서 책임지는 집단이 이제는 들여다 보이게 됐을 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그 권력의 어떤 기반을 흔들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스킨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하는 소통은 국민 다수가 이렇게 뜻을 모았구나. 보수 진보 언론이 다 그렇게 썼구나. 그럼 내가 정책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소통이라니까? 이게? 그치, 스킨십을 많이 하는, 그럼 뭐 당선자가 그러니까 뭐 그럼 청와대 수석 실장들 지금 뭐 이제 청와대란 명칭도 못 붙이겠습니다만 뭐 그래갖고 뭐 어떤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시민들 만나서 사진 찍고 맨날 토론하고 이래야 됩니까? 용산공원에서? 네. 오히려 그건 불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론 수렴하는 게 아니죠. 이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소통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위기관리의 본질도 모른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한 거의 15,0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때 이 생각도 했어요. 네. 냅둬버리자. 냅둬버리죠. MB가 초기에 2년 삽질하는 거. 네. 냅둬버려. 다음에 집권 준비나 잘해.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제 양심이 허락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빨리 이런 모습을 민낯을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출범도 안 한 정부를 지금부터 비판한다고 하는 저도 속이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교훈을 남기자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뭐 팬덤 정치다 또 뭐 이렇게 또 정당에 가면 정파가 있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달라가는 정당 정치를 보고 이런 속에서 어떤 진영 논리를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약간 초월하셔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지성이 생명을 얻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연대와 사랑, 네.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하는 시민정신, 뭐 그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써먹어서 유통기한이 다 했고 이제는 집단지성. 그러면서 어떤 그 똑똑한 시민 그걸 이제 대중이 아니라 공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군중, 비이성적이에요. 이 군중을 지식인들이 그 가까이 감으로써 이 군중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똑똑한 존재로 바꿔주도록 하는 거. 이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네. 그래서 공중이 탄생하는 겁니다. 퍼블릭. 매스가 아니라 퍼블릭. 네. 대중은 소비의 주체고 군중은 행동하는 주체지만 우리는 똑똑한 시민, 똑똑한 군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퍼블릭. 네. 퍼블릭. 그래서 오마이 TV도 네. 앞으로 이 시민들의 이제 방송을 하실 때 왜 우리는 방송을 하는가? 군중화되지 말고 공중화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한번 그걸 해놓고 어떤 지식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방송이라면 아주 훌륭한 지향점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